현재 여러분이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번 전쟁 전체에서 가장 위험하고 중대한 영토 중 한 곳에서 매우 이례적인 사태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지도상의 어느 먼 구석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자 1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는 하르키우에서 불과 30km 떨어진 곳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르키우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면 침공 첫날부터 포격으로 굴복시키기를 꿈꿨던 도시입니다. 그러나 지난 몇 주 동안 발생한 사건들은 크렘린 긴공이 수개월 동안 신중하게 구축한 계획을 완전히 산산조각냈습니다.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2025년 말 모스크바 국방부 장관실에 앉아있는 러시아 군사계획가의 입장이 되어보십시오. 앞에 놓인 지도 위에서 계획은 이론적으로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르키우주를 돌파하고 러시아 국경에서 불과 5-6km 떨어진 보우찬스크라는 작은 마을 주변에 완충지대를 조성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러시아군이 하르키우를 향해 마음대로 포격을 퍼부을 수 있는 영구적인 포병 진지를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의 주요 전선에서 최정예 부대를 북부로 분산시키도록 강요하려 했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에게는 군대가 전진하고 있으며 국경이 보호되고 있고 제국이 확장되고 있다는 모습을 TV를 통해 보여주려 했습니다. 이 작전을 더욱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 람잔 카디로프의 아흐마트 부대가 이 작전의 영웅으로 설정되었으며 카디로프가 직접 카메라 앞에 서서 승리를 선언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 5월 현재 그 계획의 모든 부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서서히 혹은 부분적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잔인하게 붕괴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026년 4월과 5월에 반격을 개시하여 러시아의 완충지대 조성 야욕을 저지했을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군을 러시아 국경에서 불과 4-5km 이내까지 전진시켰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포병, 드론, 정찰 시스템, 그리고 돌격대가 이제 국경 너머 러시아의 벨고로드주를 직접 감시하고 타격할 수 있는 위치에서 작전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러시아가 보호하고자 했던 지역이 이제는 도리어 위협을 받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침략자가 이제는 자신의 영토를 방어하기 위해 허둥대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이는 루머나 우크라이나 측의 일방적인 선전이 아닙니다. 복수의 독립적인 군사 분석가들과 우크라이나 부대가 공개한 지리 위치 정보가 확인된 영상, 그리고 크렘린궁의 북부 공세를 수개월 동안 응원해온 이른바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 사이에서 보이는 극심한 공포를 통해 확인된 사실입니다. 보우찬스크의 함락과 하르키우 포위 공격의 새 장이 열릴 것이라고 자신 있게 예측했던 이들은 이제 러시아가 장악한 도로 위를 비행하는 드론, 군수 보급망의 붕괴, 그리고 전진해야 할 부대들이 방어의 급급한 상황에 대해 유례 없이 다급하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제57 독립차보여단은 최근 보우찬스크 방어 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해당 여단과 배속 부대들은 18,000명 이상의 러시아 군인을 무력화하고 194명의 포로를 잡았습니다. 18,000명이라는 수치는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거대한 소모전이었음을 보여주며 러시아는 이 과정에서 매일 극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가 막대한 병력과 자원, 그리고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실행한 계획이 어떻게 이토록 극적으로 뒤바뀌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남은 전쟁에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현재 보우찬스크와 벨고로드 인근에서 일어나는 일은 고립된 사건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선에서 160km 떨어진 마리우폴 상공의 드론 공습, 포크롭스크 인근에 집결한 90,000명의 러시아군, 푸틴의 필사적인 외교 게임과 전승절에 실패한 휴전 연극, 그리고 시간과 주도권이 러시아 편이라는 취약해진 주장과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우찬스크 북쪽 숲에서 벌어진 일은 3년간 이어진 이번 전쟁에서 가장 많은 것을 드러내는 순간 중 하나이며 이 분쟁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사안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러시아가 그곳에 실제로 무엇을 구축하려 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무작위 돌격이나 기회주의적인 영토 탈취가 아니었습니다. 2025년 말부터 준비된 정밀한 전략 작전이었으며 크렘린궁에게 각각 중요한 다층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르키우는 러시아 국경에서 30km 거리에 있으며 이는 러시아 측에 잘 배치된 포병 시스템이 도시 중심부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지난 2022년 전면 침공 초기 러시아는 하르키우 점령 직전까지 갔으나 우크라이나군의 성공적인 방어와 2022년 가을의 반격으로 후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크렘린궁은 하르키우를 인질로 잡으려는 생각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시를 점령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지속적인 포격하에 두고자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에서의 삶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우크라이나군의 사기를 꺾으며 대규모 군사자원을 주요 전선인 남부에 배치하지 못하도록 북부에 묶어두려는 의도였습니다. 이 계획의 수단이 바로 국경에서 불과 5-6km 떨어진 보우찬스크였습니다. 러시아가 보우찬스크에 대한 통제력을 공고히 하고 그 주변에 요새화된 완충지대를 구축한다면 러시아 포병과 드론 시스템은 우크라이나가 타격하기 어려운 위치에서 작전할 수 있게 되며 이 마을은 하르키우에 대한 압박을 무기한 유지할 수 있는 전진기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러시아가 하르키우로 가는 관문을 통제하고 있다는 심리적 메시지를 대내외에 과시하려 했습니다. 러시아는 이 작전을 위해 2025년 말부터 정예병력을 전선에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제65차 모사단, 제6연합군 소속부대, 그리고 카디로프의 아흐마트 부대가 모두 보우찬스크 전선으로 재배치되었습니다. 이들이 동원한 전술은 수개월간의 전투를 통해 정제된 방식들의 조합이었습니다. 소규모 보병그룹의 침투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방어선을 지속적으로 탐색하며 취약점을 찾았고 지속적인 포격 압박으로 요새화된 진지를 파괴했습니다. 또한 조율된 대규모 공격을 감행해 우크라이나 부대들이 전선을 넓게 펼쳐 대응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정찰 드론은 해당 지역의 모든 우크라이나군 진지를 정밀 분석했으며 엄청난 양의 파상 공세를 퍼부어 우크라이나 방어군이 한계에 다다를 때까지 몰아붙이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수개월 동안 이러한 러시아의 접근 방식은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러시아군은 보우찬스크의 일부 구역으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고 주변 숲과 마을에서 영토를 확보했습니다. 당시 상황은 우크라이나가 다른 전선의 전력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북부 방어선을 반복해서 보강해야 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이에 러시아의 군사 블로거들은 승리를 확신했으며 카디로프는 전과를 과시했고 러시아 국영 TV는 필연적인 승리의 또 다른 장이 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군의 진격 과정에는 화력만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근본적인 결함이 존재했습니다. 러시아 부대들이 전진할 때마다 그들이 진입한 곳은 우크라이나군이 이미 철저하게 준비해둔 방어 지형이었습니다. 러시아군이 건물이나 수목 한 개를 장악할 때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의 FPV 드론, 포병, 저격수 진지가 여러 각도에서 동시에 공격을 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치명적인 살상지대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보우찬스크 시내에서 벌어진 시가전은 러시아군에게 치명적인 수준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무너진 모든 건물이 방어진지가 되고 모든 거리가 잠재적인 함정이 되는 파괴된 도시에서의 전투는 군사학적으로 가장 극심한 소모전을 야기합니다. 러시아는 이러한 환경에 병력을 끊임없이 투입했고 그 결과 발생한 인명 손실은 막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작전 계획가들이 미처 계산하지 못한 전술을 실행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휘관들은 단순히 공격을 받아내며 방어선을 유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러시아군의 모든 돌격 방식을 분석하여 일정한 패턴을 식별하고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타격을 가할 최적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은 2026년 4월부터 5월 초까지 이어진 조율된 반격 작전을 통해 찾아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가방위군 제2군단 소속이자 카르타 편제하에서 작전하는 라주지로 알려진 제23 돌격연대는 보우찬스크 전선에서 가장 까다로운 구역 중 하나인 러시아 접촉선을 돌파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돌격조는 중대급 거점의 깊숙한 곳까지 진입하여 러시아군의 전방 방어 진지들을 무력화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단순히 밀어낸 것을 넘어 외곽 방어선을 깨뜨리고 러시아 장악지역 깊숙이 진입해 중대 규모의 방어 구조물 전체를 완전히 파괴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반격 작전은 스트리텍차 마을 인근의 좌우 양측 측면 숲지대에서 전개되었습니다. 좌측 측면에서 50명, 우측 측면에서 15명의 병력이 전진했으며 이 과정에서 중남미 국가 출신의 외국인 자원봉사자들이 우크라이나 군인들과 함께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작전 개시 전 정찰 드론이 지형을 정밀하게 지도화했고 전진 도중에는 FPV 드론이 러시아군의 진지를 제압했습니다. 보병, 무인 시스템, 그리고 화력 지원 간의 유기적인 협조는 해당 연대에 의해 완벽하게 수행된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단순한 전술적 승리를 넘어 전략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스트리텍차는 러시아 국경에서 불과 4-5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제 러시아 벨고로드주 내부를 직접 감시하고 타격할 수 있는 위치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벨고로드를 보호하기 위해 완충지대를 만들려던 러시아의 수개월간의 노력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방어막을 치려던 주체가 이제는 도리어 자신의 영토를 방어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으며 카디로프가 약속했던 승리는 전선을 유지하기 위한 급박한 방어전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크렘린궁이 주장하던 북부 전선의 거침없는 주도권은 보우찬스크 북쪽의 숲속 공터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러시아는 이러한 전황에 대해 단순히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다. 크렘린궁은 막대한 인명피해와 전략적 좌절을 감내해온 조직이며 푸틴 대통령 역시 근본적인 전쟁 목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추진 중인 향후 작전을 파악하는 것은 보우찬스크와 마리우폴 등지에서 발생한 사건들이 진정한 전환점인지 아니면 러시아의 야욕에 대한 일시적인 제동인지를 판단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현재 도네츠크 전선의 상황은 우크라이나에게도 매우 엄중합니다. 우크라이나 공중강습군 제7 신속대응군단은 러시아 제90 전차사단이 포크롭스크에 주둔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러시아는 이 도시를 이전에 점령한 후 추가 공세를 위한 전초기지로 활용해왔습니다. 러시아가 이 방향으로 집결시키고 있는 전력의 규모는 상당합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 올렉산드르 시르스키에 따르면 현재 포크롭스크 방향으로 약 106,000명의 러시아군 병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국지적 습격 부대가 아니라 대규모 공세를 위한 전투 대형입니다. 러시아군은 포크롭스크 내부에 미노라드의 지휘소를 설치하고 이 정착지를 교두보 삼아 로도인스키 방향으로의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제90 전차사단의 존재는 단순한 방어가 아닌 공세 목적의 중장비가 전면에 배치되었음을 증명합니다. 해당 구역에서 작전 중인 우크라이나 부대들은 격렬한 전투를 보고했으며 5월 초 이후 이 방향에서만 러시아군 329명을 사살하거나 부상 입혔고 포병 시스템을 포함한 40대 이상의 장비를 파괴 또는 손상시켰습니다. 크렘린궁의 관점에서 도네츠크 공세의 전략적 논리는 명확합니다. 하르키우 인근 북부 완충지대 조성에 실패하고 보우찬스크 인근에서 방어태세로 전환되었으며 남부 후방의 군수 보급망이 압박을 받자 러시아는 아직 자원과 주도권이 남아있다고 판단하는 도네츠크 전선에 전력을 2배로 투입하는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도네츠크주 전체를 장악하는 것은 푸틴의 정치적 정당성에
필수적인 핵심 목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포크롭스크 부근에 대규모 전력을 집중시켜 우크라이나의 방어선을 포위하고 더 깊은 장악 지역으로 돌파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향후 잠재적 협상에 앞서 자국 내에 과시할 만한 대규모 영토적 성과를 만들어내려는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 계획에는 전면 침공 초기부터 러시아군의 발목을 잡았던 근본적인 문제가 존재합니다. 중장비 운영에는 도로, 집결지, 연료 공급고, 탄약 저장소, 수리시설, 그리고 보급로가 필수적이며 이는 러시아가 수개월 동안 후방에 구축해온 인프라를 기반으로 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마리우폴과 도네츠크 주요 보급로에서 러시아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거리에 전방위 인프라를 정밀 타격할 수 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군사 분석에 따르면 2026년 첫 4개월 동안 전구 전반에 걸친 러시아군의 진격 속도는 하루 평균 2.9제곱킬로미터로 둔화되었으며 2026년 4월에는 오히려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도네츠크에 10만 명 이상의 병력을 집중시키고 3월 한 달간 약 8,000발, 4월에 약 7,000발의 유도 활공폭탄을 투하하는 등 전면 침공 이래 최고 수준의 화력을 쏟아부은 결과입니다. 러시아군 진격에 따르는 제곱킬로미터당 비용은 상승하고 있으며 공세 기계화 부대의 자원 소모 속도는 빨라지는 반면 전진 속도는 둔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푸틴 대통령이 보유한 주요 전략적 카드는 다음과 같이 분석됩니다. 첫째는 도네츠크에서의 공세로, 이는 우크라이나가 전력을 다해 막아야 하는 실질적인 위협이지만 북부와 남부 전선의 동시다발적 상황으로 인해 조건이 불리해졌습니다. 둘째는 동원령 카드로, 러시아는 예비군 소집을 통해 병력 공백을 메우려 해왔으나 2022년에 부분 동원령이 대규모 시위와 탈출을 촉발했던 전례로 인해 정식 총동원령 선포는 내부 불안정을 우려해 극도로 꺼리고 있습니다. 셋째는 인프라 타격을 통한 에너지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의 난방과 전력망을 체계적으로 표적 삼는 전략은 지속될 전망이나 우크라이나 역시 서방의 대공무기 지원을 바탕으로 방공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습니다. 넷째는 외교적 협상 카드로, 모스크바는 주도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메시지를 지속해서 발신하며 현 상태에서의 동결을 노리고 있으나 전선의 실제 수치는 다른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핵 위협 카드는 반복된 경고로 인해 재래식 군사 방정식의 실질적인 변수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군사기계는 여전히 강력하고 위험하지만 모든 축에서 동시에 증대되는 저항에 직면해 있습니다. 북부에서 우크라이나는 하르키우 완충지대 계획을 차단하고 국경까지 전진했으며 남부에서는 드론을 통해 러시아의 후방을 전장으로 전환시켰고 중부 전선에서 러시아는 줄어드는 성과 대비 막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시간이 무조건 러시아의 편이며 우크라이나가 서서히 굴복할 것이라는 크렘린궁의 서사는 실제 군사적 현실에 의해 도전받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에게 보우찬스크는 단순한 소도시가 아니라 하르키우로 가는 관문이자 자국 영토를 보호하는 완충지대였으며 군사적 주도권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제 그 관문은 폐쇄되었으며 러시아는 이제 자국의 벨고로드주가 물류 수송대와 지휘소가 안전하지 않은 분쟁 지역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으나 2026년 5월 현재 우크라이나 북부 전선의 전황은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 뉴스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전선의